속으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다음 달 새 행정부가 출범한 뒤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는 연방 공무원은 모두 해고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저택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면제 혜택을 줬다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노조에 선물을 준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측이 파병된 북한 병사들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전사자의 얼굴을 태워 없애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 RBC는 이 같은 잔혹행위는 인간성까지 발살하는 러시아 당국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봉화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취임 한 달을 앞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최근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빅테크 거물들과 접촉하고 있네요. 네, 한때는 각종 혐의로 기소가 되면서 정치 생명이 끊어졌다는 평가까지 받았던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역대 두 번째 재수생 대통령으로 백악관을 다시 차지하고 또 78살 최고령 지도자로 불사조처럼 살아 돌아오면서 이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충성 경쟁이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빅테크 업체부터 미디어 그룹까지 트럼프의 반지에 입을 맞추려는 사람들이 계속 쇄도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이런 현상을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전 세계의 빅테크 거물들은 물론이고 외국의 정상, 심지어 언론 종사자들까지 그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랄라고로 몰려들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팀 쿡 애플 CEO는 지난 13일에 마랄라고를 찾았고 이에 앞서서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도 트럼프 당선인과 면담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 밖에 넷플릭스 공동 CEO인 테드 설랜도스도 트럼프와 회담을 가지고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의 자회사 틱톡 역시 트럼프 당선인과 접촉을 가졌습니다. 1월로 다가오고 있는 미국 사업권 매각 시한을 앞두고 틱톡 CEO가 직접 트럼프 당선인의 플로리다 사저를 찾아면서 로비를 벌였습니다. 뭐 왕이 되면 왕을 찾아야죠. 오늘 그 손정희 회장도 그렇고요. 네. 반지 제왕이 되시는 건가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던 기업은 또 뭐 그럴 수 있어요. 친분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렇지 않았던 그런 기업들도 지금 트럼프 라인에 줄을 서고 있다는 소식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이러니컬하고 대표적인 인물이 트럼프의 펜실베니아 대학교 후배이자 옛 트위터 소유주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입니다. 한때 머스크는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반대자였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는 천문학적인 거액을 쓰고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이제는 정부의 효율위원회 수장 자리까지 꿰찼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캠프 고문 출신의 데이빗 오버는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돈 냄새에 민감한 그들이 트럼프가 현재 승리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면서 그들 기업인들이 떠나는 배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도 지금 쇄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메타, 아마존, 오픈 AI와 같은 주요 IT 기업들이 최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각각 $100만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인 트럼프 차기 대통령도 이런 기류를 지금 마음껏 즐기는 중입니다. 말하려고 어저께 기자회견에서도 첫 번째 임기 때는 모두 나와 싸웠다. 그렇지만 이번 두 번째 임기에는 모두 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가 빠진 기업인들의 달라진 행태에 적지 않은 미국 유권자들도 지금 불만을 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새 행정부 출범 이후에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는 연방 공무원들 모두 재택근무, 원격근무 하지 말고 다시 돌아와라 아니면 해고한다 으름장을 놨네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재택근무를 허용했던 바이든 행정부와 노조 간의 합의를 두고 법적 대응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어제 자택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 소속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들은 해고될 것이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공무원들이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고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해준 4년간의 면제 혜택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영어로는 ridiculous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노조에 너무 큰 선물을 줬다. 이렇게 트럼프 당선자가 비판을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법정 투쟁까지 불사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언급한 문제는 또 사회보존국과 4만 명이 넘는 미국 공무원 연맹 간에 이루어진 합의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이틀에서 닷새 사무실에 있어야 된다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인데요. 공무원 연맹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연방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단체교섭 협정은 법에 따라서 구속력이 있고 집행해야 된다. 새 행정부가 합법적인 노동조합 계약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법적 투쟁을 벌이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저는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는 재택근무를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연방 공무원들은. 그런데 지금까지 재택근무를 하나 봅니다. 그러면은 재택근무의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관리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230만 연방 공무원 가운데 절반만 지금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나머지 절반은 재택근무, 그리고 완전한 재택근무를 하는 인원도 이 가운데 10%가량이랍니다. 수십만 명이 넘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으로 임명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 그리고 공동위원장 비벡 라마스와미는 연방 공무원들의 재택근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두 분 다 회사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직원들이 집에만 있을 경우에 회사가 어떻게 되는가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지난달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공동으로 기고를 했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연방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닷새씩 사무실로 꼬박꼬박 나오게 하려면 상당수가 그 재택근무에 익숙해서 그만둘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를 줄일 수 있고 재택근무가 코로나 팬데믹 때 특권이었던 만큼 사무실에 오려고 하지 않는 연방 공무원에게는 미국 납세자들이 급여를 지급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나 비벡 라마스와미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사업가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해는 됩니다만, 네,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트럼프 당선자로부터 계속해서 미국의 51번째 주 주지사란 조롱을 들었던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도 사임을 고려 중이라는데 요즘 총리들 순환이네요. 네. 지금 미국과 캐나다 무역 관세 인상 위협 때문에 상당히 긴장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이 사임을 하는 그런 위기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도 역시 사임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영국 인디펜던트가 보도를 했는데요. 트루도 총리의 가장 강력하고도 충성스러운 동맹이었던 프리랜드 장관이 최근 사임을 한 게 10년 가까이 총리로 재직했던 트루도에게 가장 큰 어려움,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당선됐을 때는 63%였던 트루도 총리의 지지율이 지금 캐나다를 덮치고 있는 인플레이션, 경제난, 주택 부족, 이민 문제에 대한 의견 불일치 속에서 이제 30% 아래로 곤두박질한 상황입니다. 강경파로 알려진 프리랜드가 차기 행정부가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고율 관세 대응을 놓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맞불 작전을 주장을 했는데, 반면에 온건적인 해결책을 구상하고 있던 트루도 총리와 의견 충돌을 빚어서 항의의 뜻으로 그만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인 보수당은 트루도의 사임 요구 대신에 빨리 총선을 실시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 행정부가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캐나다 내부에서는 이런 혼란이 바로 트럼프의 저주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대선 전에요. 성추문 입막음령 돈 지급 유죄 판결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뉴욕주 법원에서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 네, 뉴욕주 법원의 머천 판사 대행이 연방 정부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업 기록을 위조했고 트럼프가 명확히 개인적인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행정부의 권위와 기능에 간섭이 될 위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이 이어져야 된다. 벌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적 행위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면책이 될 수 없다는 검찰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구체적인 미래의 형량 선고 스케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유죄 편견은 8년 전 대선을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서 트럼프 당시 후보가 포르노 여배우와 관계를 갖고 성추문 입막음 대가로 $13만 거액을
개인 돈이 아닌 회사 돈으로 지급한 그런 형사 책임을 물은 재판이었는데요. 트럼프는 최근까지도 이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해왔고 아예 데니얼스라는 여자와 무슨 관계를 맺은 적도 전혀 없다. 아예 사건 자체를 의혹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로 뉴욕주의 반발이 얼마나 더 트럼프가 퇴임한 이후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잘못된 대선 여론조사를 보도한 지역 신문사를 고소했다고요? 언론 탄압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승리자인 트럼프 당선인이 아이오와주의 지역 신문인 디모인 레지스터를 고소하겠다. 어제 직접 자기 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사기 보도를 했고 대통령 선거에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부당하게 간섭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디모인 레지스터지는 대통령 선거 사흘 전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는데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최악의 분석 사례로 꼽히게 됐습니다. 공화당 텃밭인 아이오와에서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5차 범위 안에서 트럼프를 앞섰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아이오와 투표 결과를 뚜껑을 열어보자 트럼프 당선자가 13%포인트 아주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가 많은 비난과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여론조사를 수행했던 올해 70살의 앤 셀저는 업계 은퇴까지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측에서 고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여론조사 실수를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보도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소송을 걸 만한 사안도 아니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트럼프 당선자가 자신에게 편향적인 태도를 보인 다른 언론사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송을 하겠다라고 또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압도적으로 두 번째 백악관 주인이 된 트럼프 당선자가 아주 의기양양합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모든 언론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자가 명예훼손으로 지상파 ABC 채널 7을 고소했는데 ABC 측에서는 소송 종결을 조건으로 트럼프 측에 $1,500만 많은 합의금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ABC 앵커인 조지 스테파노폴러스가 30여 년 전 가까운 성추행 사건을 성추행이란 단어 대신 성폭행으로 표현했다면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트럼프 측에서 주장을 한 끝에 이런 $1,500만 엄청난 합의금을 ABC로부터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당장에 끝내겠다고 지금 호언장담을 한 상황인데요. 이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최전선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서 전사자 얼굴을 태워 없애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관련 영상까지 공개해서 큰 충격을 던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 RBC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본인의 텔레그램 채널에 30초가량의 비디오를 업로드하고 이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산속에서 사체로 추정되는 시체에 불이 붙어 있는데요. 다른 사람으로 추정되는 실루엣이 옆에 서 있는 끔찍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는 러시아 측이 북한 병사들이 죽은 뒤에도 얼굴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영어 자막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 비디오를 보면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가 카메라를 향해서 No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서 손을 흔들고 자리를 피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또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배치된 북한군인 병사 한 명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모습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어선 공격에 북한군이 투입된 사실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병력 손실도 러시아 측에서 적극적으로 숨기려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북한군이 훈련을 받을 때도 얼굴을 노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우크라이나 측과 전투를 마친 뒤에 전사한 북한 병사의 얼굴을 러시아 측에서 말 그대로 불태워서 얼굴 형체를 없애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러시아의 만연한 인간성 말살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또 평화를 해치는 러시아에 대한 책임 추궁도 이를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해야 된다. 이렇게 볼로디미르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의 3자 회동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지금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당선자까지 세 사람이 대화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트럼프 당선자 본인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끔찍한 학살이 지금 동유럽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종전을 위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장은 굉장히 평평한 들판이고 총알을 막을 수 있는 인간의 몸밖에 없는 참혹함이 심하다. 양쪽에서 숨진 군인 숫자가 너무 심한데 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이 전쟁을 끝내겠다. 그리고 북한의 군인이 참여하면서 전쟁 상황이 더 나빠졌는데 앞으로 평화를 위한 진전 지켜보자 이렇게 트럼프가 강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주민들이 지난 몇 주 동안 밤 하늘에 드론과 비슷한 물체가 무리지어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해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이 목격담에 대한 우려가 새롭게 고조되면서 일부 관계자들은 침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드론을 그렇게 많이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흔한 일이 아니라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 아직 나오지 않으면서 여전히 많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날로 최고가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형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당국 관계자들은 이번 드론과 관련해서 우려를 좀 축소하려는 분위기가 보이네요. 네, 연방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에 뉴저지주 비롯해서 다른 주에서 여러 대의 드론들이 목격된 건 사실 유인 항공기가 드론으로 잘못 식별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관계자들은 지난 토요일 백악관 성명을 통해서 불법 활동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고요. 또 미 국토안보부 관계자도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연루됐다고 믿을 만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것들이냐 하면 이 범죄 활동이 연루됐거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있거나 네. 특정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이 있거나 또 이러한 드론에 악의적으로 행하는 외국인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선 믿을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처음에 이러한 소식이 나오기 시작한 게 뉴저지주였죠. 네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도 어제 오전에 주민들에게 진정하라고 촉구하면서요. 여기엔 사악한 행위와 관련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연방정부 수사의 세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긴 거부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정말 정교한 개인과 함께 제공되는 매우 정교한 시스템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드론들에 대한 목격담이 나온 게 얼마나 됐나요? 지금 보면 3주 정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오래됐네요. 네, 앞서 전해드렸듯 뉴저지가 이제 인근 주들과 함께 드론 목격의 진원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일부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미 동부 해안 쪽에 비하면 그 수치가 훨씬 적은 편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UFO 믿으시는 분도 있고 이 드론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맞아요. 영상으로. 네. 자, 그렇다면 드론 목격에 관한 제보는 얼마나 많이 나온 겁니까 지금? 지난 11월 18일 이 뉴저지의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 시스템을 통해서 밤 시간대에 드론이 작동한다는 제보가 여러 건 접수됐고요. 연방수사국 FBI가 그 이틀 후에 목격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네. 사실 드론 관련 신고는 911에 주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자 FBI 쪽은 드론에 대한 그런 제보를 받고 있는 911 콜센터를 좀 풀어주기 위해서 12월 3일까지 총 800개의 제보 전화 라인을 개설시켰습니다. 그렇게 이 제보 전화 라인을 통해서 지금까지 약 5,000개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네, 5,000개예요. 네, 그리고 100개 미만 단서에 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이게 그만큼 많이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그러면 FBI는 이에 대해서 뭐 어떤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FBI 관계자들은 뉴저지 전역의 시각적 관찰팀을 통해서 보고된 대형 고정익 항공기 목격은 모두 유인 항공기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목격된 것들이 보면 뉴욕 리버티 공항이나 존 F 케네디 또 라과디아 공항의 접근 패턴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내놨는데요. FBI 측은 이러한 모델링의 경우에 유인 항공이 무인 항공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걸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 국토안보부 관계자들도 해당 지역의 선박에서
드론을 해안 쪽으로 보내는데 이 외국 기반이 개입한 증거는 지금까지 봤을 때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점검 결과 대부분의 그 소형 고정익 비행기와 취미용 드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뭐 앞서 박형민 기자께서 우리 남가주에서도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목격담이 신고가 됐다라고 하셨는데 이 남가주 주민들도 전국적인 드론 출몰에 관한 목격담 내놓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가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이 목격이 됐습니까? 소셜 미디어에서는 이 테메큘라와 리버사이드에서 주로 촬영한 이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여기엔 하늘에 빛나는 물체들이 모여서 떠다니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테메큘라 음악 프로듀서 데이먼 엔젤은 인스타그램에 고가도로 쪽에서 나오는 의심스러운 불빛을 보여주는 영상 여러 개를 게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에서 수백만 건의 온라인 조회수를 기록한 의심되는 드론에 대한 영상이 이런 문제에 주목을 끌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리버사이드 한 틱톡 이용자가 올린 또 다른 영상에선 하늘에 있는 여러 개의 미확인 물체를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연방항공청 FAA가요. 드론에 관한 규정을 했는데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연방항공청은 지난주 금요일에 드론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드론을 사용하고 있고 또 이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드론을 보게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전했고요. 지침을 보면 400피트 이하 고도를 유지하고 다른 항공기를 피하며 사람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미국 대부분 지역들에선 낮과 밤에 드론을 비행하는 게 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항공기 5인이다, 뭐 드론이다 이런 해명인 건데 사실 저 같아도 잘 안 믿겠거든요. 그럼에도 주민들은 이를 잘 믿지 않는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네, 여론은 대체로 당국의 이런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쪽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러면서 불안도 가라앉지 않는 듯한데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 연방정부가 대중에게 드론의 실체를 알릴 수 없다면 격추해야 한다 이렇게 세게 네. 밝혔습니다. 역시 센 대통령이에요. 그동안 이게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서 정부가 정확하게 얘기를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양측이 소년이 돼버린 거죠. 음. 그러니까 더욱더 믿을 수가 없다. 뭐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방송사들이 드론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네. 드론을 이용해서 또 촬영도 하고 또 다큐멘터리 제작하시는 분들도 드론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런 거는 다 신고가 되고 드론 촬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특별하지 않으면은 그냥 사용을 해도 되는 건지 이 부분도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아니, 사실 그리고 국가가 조금 설명을 하려면은 좀 근거가 확실하게 그렇죠. 좀 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딱 봐도 유인 항공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유인 항공기라 하니까 자꾸 그러니까요. 오해가 쌓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앤디 게임 민주당 상원의원도 이에 대해서 또 입장을 밝혔죠. 네, 앤디 금 상원의원은 당국의 소극적 설명이 시민들의 불안을 키웠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안보를 책임지는 당국자들이 대중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리처드 블루본솔 커네티컷 상원의원 또한 트럼프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드론이 공항이나 만약 군사기지 위를 날고 있는 거라면 격추시켜야 한다는 입장 나타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뭐 다들 솔깃하실 소식인데요.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오늘 또 오르면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10만 8천 달러 선을 처음 돌파하면서 야, 네. 이제는 뭐 11만 달러 선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오늘 오전 한때 10만 8,300달러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스튜디오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해 봤을 땐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 24시간 전보단 0.13% 오른 10만 6,888달러에 거래돼서 10만 8천 선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하락하긴 했습니다. 네. 10개 갖고 있으면 백만장자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 오늘 기록이 4월 연속 뭐 신고가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15일에 10만 6,500달러대로 오르면서 기록을 세웠고요. 그리고 어제 또 10만 7,800달러대까지 오르며 이틀 연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또 10만 8,300달러 그렇게 사흘 연속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네, 지금 뭐 최고가를 새로 썼다고 했는데 오늘 상승은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개최된 날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연준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올해 마지막 FOMC 열고 통화 정책을 결정하죠. 그렇죠. 이번에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에 통화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다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오늘 뉴욕 증시에서 이 나스닥 지수가 한 0.7% 내려가면서 그렇게 약세 나타내자 하락세로 좀 돌아서기도 했었습니다. 네. 비트코인 말고 다른 것들도 함께 살펴보면요. 이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0.13% 내린 3,947달러. 리플은 3.69% 오른 2달러 61센트, 솔라나는 3.14% 오른 225달러, 그리고 도치코인은 0.52% 내린 40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40센트, 비트코인은 하나당 10만 달러. 네. 야, 지금이라도 도지코인을 좀 사놔야 될까요? 그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부자가 되는 세상.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형윤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은 임춘택 회계법인의 임춘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임춘택입니다. 네, 자,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취임 때까지 매일 새로운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 재무장관, 상무장관 이름이 발표되자 뭐 두 내정자끼리 권한 다툼에 연이어서 뭐 보고가 되고 있고, 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뭐 보건복지부 내정이 돼 있는데 상원 인준을 기다리고 있고. 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지금 현재 내정되고 있는 상황?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좀 예측 불가능한 대통령이란 건 다 알고 있고, 그렇죠. 네. 통치 행위도 이럴 수 있을까? 자기 가족을 그냥 아들 딸들은 지금 뭐 특별하게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만은 내부 이너서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그렇죠. 사돈들은 다 사면시켜주고 프랑스 대사를 시켜주고, 며느리는 저 그리스 대사를 시켜준다 그러는데 다른 나라 같으면 그거 인정하겠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미국이라는 나라니까 그걸 다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트럼프라서요. 트럼프라서 누구도 거기에 네. 반대의 기류의 말을 못하는 나라 아닙니까? 야,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뒤에 가장 먼저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좀 어디가 될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오늘 제가 뭐 새롭게 이야기할 것은 없지만은 일단은 이민 정책이 강경한 이민 정책이 지금 예고되고 있고, 두 번째 뭐 관세 정책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20% 평균 20% 40% 올린다 그러니까 캐나다의 총리는 제일 먼저 그것이 트럼프를 만나서 제발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신 나라 우리 미국에 51주로 들어오면 어때? 뭐 이런 농담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관세가 참 앞에서는 돈을 걷어들이니까 제일 좋잖아요. 소득세는 돈을 걷는데 많은 행정 비용이 들어요. 법을 만들어야지, 그걸 집행해야 되지, 돈 안 내는 사람은 감사를 해야 되지. 근데 관세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장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보내는 송장에다가 금액이 적혀져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다가 20% 곱하기 하면은 그 돈을 내지 않고는 들어오지를 못하잖아요. 즉시 세수가 들어오는 가장 쉬운 방법이야. 네. 그래서 1900년대까지는 주된 세금이 관세였었어요. 네. 근데 그것 가지고는 관세를 너무 많이 올리니까 예를 들자면은 무역의 그 이점을 살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관세를 없애자. 그래서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죠. 네네. 네. 그래서 자유무역은 내도 안 붙일 때니까 너도 붙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 기본으로 있어. 한미 자유협정, 북미주 자유협정 이런 모든 나라의 자유협정이 있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세금 걷어서 좋지 않냐는 좋은 면도 있지만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인플레가 걱정이 된다. 이게 가장 쉬운 것은 그 돈을 더 세금을 내야 되니까 여기에서 그걸 받은 수입자가 물건값을 많이 올려서 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민 정책을 심하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해서 불법 이민자나 그 멕시코에서 오는 사람들이 줄어드는데 맞습니다. 그 분야에 일할 수 있는 인더스트리, 예를 들자면 레스토랑, 그 다음에 뭐 빌딩 건설 현장. 건축업자, 네. 그리고 뭐 저기 LA에는 농장. 패션 디스트릭트. 패션 패션 디스트리스 이런 디스트릭트. 데에서는 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버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프레가 조심스럽게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해요, 경제학자들은. 예. 근데 그것은 지나가 보면 이제 온도를 차례를 느낄 수가 있는데 지난 4년 전 트럼프가 했을 때도 똑같은 관세 정책을 했는데 럭키하게 잘 피해갔다. 그러니 이번에도 잘 넘어가지 않겠냐는 낙관론자가 있는 반면 이건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예측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나는 물가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요.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유 그럼요. 월급은 그만큼 못 오르는데 그러니까요. 물가가 오르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취임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대중국 관세를 올린다고 하면서 이제 자바 시장에 계시는 한국 분들이 이제 원단 수입업자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고 맞아요. 그거에 따라서 뭐 가격을 인상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네. 말은 쉽지만 가격 인상으로 해가지고 안 팔려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 식당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월급을 많이 줘야 되고 원자재 값이 오르니까 올립니다. 그러지만은 내가 그 가격을 해가지고 내가 밥을 먹어야 돼? 집에 가서 라면 먹지? 뭐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2번 외식할 거 한 번으로 끝내잖아요. 줄였죠. 네. 그러니 저녁에 식당가가 지금은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좀 돌아다니지만은 그러지 않고는 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오바마 정부 죄송합니다. 바이든 정부 때 아이라 법이 있었잖아요. 예. 네. 그 법을 또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거란 자, 그 소식이 있거든요. IRA라 그러면 저희들한테는 네.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라면서 네. IRA로 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네. IRA라고 하면은 그걸로 생각하시지. 아이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는 잘 몰라요. 네네. 근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코비드 19이 생겼잖아요. 그랬었죠. 그 다음에 인플레가 9% 10%까지 올라버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깜짝 놀라가지고 가장 큰 패키지로 만든 법이 IRA 법이에요. 맞아요. 그게 약 한 1조 원 규모의 IRA 법을 해서 뭐 기후 변화에 관련된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거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전기 자동차와 전기 관련된 자동차도 것도 뭐 에너지. 7,500 네. 에너지에 관련된 거 전기 자동차 7,500불도 주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도 이렇게 해주고 왜냐하면 오바마 케어가 그때 굉장히 또 중저층 아주 저층이 아니라 중저층의 그 헬스 인슈런스를 커버해주면서 모든 사람이 들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공화당 정부는 그게 또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민주당 정부는 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억 달러 이상 수입이 있는 회사에는 미니멈 텍스로 15%를 내라. 그런 법이 또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국세청도 800억 불을 돈을 주어가지고 종업원들을 2만 명을 더 많이 써가지고 앞으로 풀려나갔던 돈을 걷어들이겠다고 해가지고 법을 만드는 것이 인디비주얼 리타임 것이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법의 주된 입장인데 트럼프 정부는 아니다 나는. 대대적인 개편을 하겠다. 그래서 무슨 이제 그 소울라 에너지다 못하는 그 클라이밋 컨트롤 법이 대폭 고치겠다. 맞습니다. 예, 소위 칼 뽑겠다였죠. 예. 칼도 뽑고 휘둘리기도 하고. 휘둘리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미 투자를 했던 많은 기업들이 중단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고 그죠. 다시 예를 들면은 화석 연료로 인한 그 전기를 생산하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굉장히 일대 혼란이 좀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또 미국은 대통령이 한다고 하더라도 상원 하원의 어떤 조정을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호랑이를 그려놨다가도 나중에는 호랑이가 좀 고양이가 되고 뭐 그런 법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매일매일 변화된 정책들이 나오니까 내년 1월 20일 날 저희들 세법이 지금 많이 바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많이 바뀌면은 대통령이 1월 20일 날 들어가자마자 바뀔 수도 있지만은 어떤 인기 있는 것들은 야 2024년도 것은 개정 안 해주냐. 내년 1월 20일 날 2025년인데 모든 법은 앞으로만 가냐. 뒤로 갈 수 있는 법이 없냐. 아니 세금도 좀 혜택이 주는 것은 2024년도 텍스 리턴 할 때도 그러니까요.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조건이 있을 수도 있다. 그건 인기 영합을 하기 위해서 가끔가다 해요. 대통령이 한 번씩 들어오면은 뭐 뭘 해주겠어요. 돈을 줄 수도 없는 문제고 지금 네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법상의 혜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아까 뭐 호랑이와 고양이 말씀하셨는데요. 예, 총 수입의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의 최저세율 뭐 15% 부과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좀 짧게 해주셨는데 좀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미국의 고소득자 부자들에 대해서는 감세 정책을 쓰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이 지금 현재 21%에서 세율을 25%까지 낮추겠다. 그 다음에 개인도 세율이 39.6%에서 뭐 37% 이하로 내리겠다. 그런 과정에서 여기도 세법 그 15%를 이건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가 만든 제도거든요. 예. 대기업들이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게 돈은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이런 조항 저런 조항 이런 조항 저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세금을 하나도 안 낸 사람이 많다. 워런 버핏은 어마어마하게 받는다는데 워런 버핏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시크리타리보다 세율을 낮게 낸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제도를 만든 거예요. 연방에서. 이게 시행되자마자 돼가지고 막 할 바에 아마 세금을 여기도 전략을 해주지 않겠는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은 그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네네. 최근 들어서 나오는 것 중에서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젤하고 맨모를 맞아요. 이거 맞아요. 네네네. 이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이게 계속 한 2, 3년간은 늘려와서 그건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시행을 느껴가지고 이제 최근에 나온 자료는 이제 우리가 지금 소액 거래 자동 결제 시스템이 맨모나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젤 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큰 단체도 어마어마한 로비 활동을 했지 않겠습니까? 아, 그랬겠죠. 네. 그런데 이 로비 활동 중에서 맨모는 1099을 받는다. 이건 하나의 네가 결제 회사 아니냐. 근데 젤은 결제 회사의 중개 역할을 하지만은 중간에 젤로 돈이 갔다가 넘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A에서 B로 가버려요. 근데 벤모를 거쳐서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젤은 보고하지 않는다. 벤모는 보고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빅 코퍼레이션이 굉장히 혼동이 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무엇에 대한 보고냐?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인디비주얼 개인이 받는 금액입니다. 네. 주는 금액이 아니야. 받는 금액. 내가 돈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받는 금액은 젤은 보고하지 않는다. 벤모는 보고한다. 그래서 이제 벤모도 이제 또 내년도에 또 어떤 이론을 거쳐가지고 또 IRS를 설득을 해가지고 법이 바뀔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은 되게 큰 경쟁사 아닙니까? 벤모가 그렇죠. 먼저 시작했던 걸로 나는 기억을 하는데. 네, 저도 그렇게 맞습니다. 알고 예, 있어요. 벤모가 맞아요. 먼저 시작했습니다. 조금 먼저 네.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상에. 그러니까 내가 젤의 돈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맞아요. A에서 B로 가버리지. 그렇죠. 벤모는 약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들어가지고 오랜 돈이 있으면은 내가 내 구자로 옮길 수는 있어요. 벤모는. 그러니까 중간에 입장에서 너는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어라고 해서 그 논리를 뚫지를 못한 것 같아요. 벤모가. 그러다 보니까 벤모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뭐 난프라핏 오가니제이션 해가지고 도네이션을 받을 때도 보면은 벤모는 한 20-30%, 젤은 한 7-80%야. 비자하고 마스터카드의 사용력이 얼마나 된 줄 아세요? 아니요. 비슷할 것 같지만은 네네.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자가 70%. 오, 그렇군요. 네. 네. 그 마스터카드가 30%. 저는 양대 산맥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 그 왜 차이가 왜 그렇게 나는 거예요? 사용자가 그렇게 더 많이 사용하니까. 뭐 그건 우리 뭐 아무래도 카드를 비자 카드를 받아주는 데가 많으니까 뭐 그렇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비자가 뭐 예. 엄청나게 많죠. 카드를 발급하려면은요 메스터마다 그러니까 제가 선택을 하지 않았거든요. 비자 메스터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오는 카드를 보면 대부분이 비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70%. 왜냐하면 그 사용 금액들이나 사용 넘버라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발표되는 거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70%가 비자, 한 30%는 그렇군요. 마스터카드. 그 규율은 뭐 마스터카드도 확장을 해가지고 비자를 따라잡기 위한 정책을 안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 이거야. 네. 저쪽도 엄청난 노력을 해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지만은 50-50가 아니다. 그러면은 내년부터 지금 현재 법으로 정해진 거는 벤모나 젤로 들락날락하는 돈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 거가 지금 현재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12월 31일까지는 아마 벤모가 네, 보고할 12월 거예요. 12월 언제까지?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러니까 2025년 2024년. 그것을 올해 내년 내년 네. 1월 31일까지 maybe 모든 사람이 벤모를 거래를 한 사람들은 받을 거다라고 그렇군요.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러면 작년에 그게 2-3년 동안 네. 유예하고 맞아요. 네네. 계속 저도 이건 3번 이상 계속적으로 내가 했었어요. 근데 엊그제 이런 것들이 나와서 마지막에 또 이건 또 마지막으로 좀 전에는 올 이야기해야겠다. 2024년은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아니었네요. 참 들으면서 참 두 분 세련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예? 벤모랑 젤 안 쓰거든요. 저는 현금 아니면 카드만 쓰기 때문에 네. 지금 이거 들으시는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촌스럽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누군가에게 돈을 전해주고 할 때는 어떻게 전해주세요? 직접 줍니다. 직접 주거나 아니면 자녀들하고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하고 유명한 슈퍼볼을 볼 때 야 20불 내게 하자. 그래서 내가 샌프란시스코 하나는 뭐 램스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돈이라는 건 자녀들하고는요 돈 결제가 쉽지가 않아요. 뭐 대리 뭐 그런 걸 더 받으려 그래. 근데 야 끝나면은 10분 이내 돈을 결제하자. 그러면 벤모는 제일이 와요. 네. 그 맛에 그 내기를 하는 거지. 뭐 내기를 하는데 돈도 못 받으면 무슨 재미 있어요. 자, 그게 그런 돈들이 세금 보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미치죠. 합계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네. 다 받으신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임춘택 대표님과는 지난 2년 정도 3년 됐네요. 벌써 벌써 3년이나 됐어요. 이야,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우리 대표님 오늘 사실 마지막 시간이에요. 예, 저희 예. 라디오 코리아 청취자에게 또 아유.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또 어떤 새롭게 만나는 사람도 어디 목소리가 많이 들었던 사람 같습니다.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저한테 목소리 좋지도 않은데 그러면 뭐 라디오 코리아에서 들은 거 그러십니까? 보이지 않는 청취자님들이 있구나. 그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냥 와서 잡담한 듯이 하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주는 그래도 내가 시간을 토요일날 일요일날 시간을 내서 집에서도 보고 요즘 뭐 챗 GPT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소스를 보고 하루 종일 거의 준비하시죠? 아니요. 이제 많이 했으니까 하는데 이제 2025년도는 개인적인 조금 저희 사정들이 있어가지고 잠시 쉬지만은 또 우리 이왕 기자님이나 이현주 앵커님께서 또 언제라도 불러주시면은 또 제가 와서 내 시간을 좀 더 할애해가지고 더 알찬 방송으로 다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약속하셨어요? 방금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예, 지금 낙장 불입입니다. 사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기 갖고 계신 저 서류가 방송에는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저게 요번 한 번치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굉장히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전달하시고 싶었는데 좀 시간이 좀 짧아서 좀 아쉬웠다. 제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요, 제가 언제 워싱턴 포스트를 읽을 길이 있습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을 읽을 길이 있습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다 읽게 거기를 되죠. 다 읽게 돼요. 방송인들이 얼마나 방송 준비를 많이 그러니까 하는지 아시겠죠? 예,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다. 네, 저희가 참 생색내고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임춘택 회계법인의 임춘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